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각 당은 사실상 대선 준비 체제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신 문재인 전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2012년 겨울에 이 자리에서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오셨어요. 제가 했던 것은 기억이 나고요. 제 아내도 같이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너무 그 혼자만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오마이하고는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때 그래요? 이 자리에서는 한 번 어,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굉장히 센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음, 작심 인터뷰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오늘도 좀 세게 하실 건가요? 뭐 제가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오마이에서 네, 항상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네. 다뤄주고 있어서 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세게 답변을 하시라니까 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오마이뉴스 손병관 정치팀장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두 분은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예, 몇 번 제가 집까지 올라갔습니다. 홍은동. 네. 오, 그렇군요. 책 사인도 지역주민. 받았습니다. 네? 책 사인도 한번 받았어요. 아, 예. 동대에서 주로 만나십니까? 예, 뭐 저는 뭐 오마이 하면 뭐 이렇게 조금 뭔가 존중합니다. 오마이 하면 존중한다. 아, 일단 오마이 기자들에 대한 예. 좀 애정이 있으시다 이런 말로 예.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예. 예. 생각해보니까 벌써 5년이 흘렀더라고요. 예. 2012년 대선 출마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대선 레이스 앞에 서셨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하시면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때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지지율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우선은 훨씬 절박해졌죠. 그때보다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 네. 간절함 이런 게 이제 훨씬 강해졌고요. 또 그만큼 좀 더 준비됐다는 것이 지난번과는 좀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준비가 됐다. 5년 동안 더 튼실하게 준비를 했다. 예, 뭐 그때의 패배까지 네. 되돌아보면서 네. 재수인 만큼 더욱 착실하게 깊이 있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재수생. 대통령 후보 재수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 제가 좀 재수에는 또 네. 더 강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다른 것도 재수하신 게 있으신가요? 대학 입시, 아. 사법 시험 네. 다 재수하셨어요. 재수해서 아, 예. 성공하셨어요. 성공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다. 예, 좀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론조사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양자 대결, 삼자 대결 모든 대결에서 상당히 그리고 오늘 나온 조사를 봤더니 오차 범위도 이제 확 벗어나서 이제는 문재인 안정권이다. 좀 안도감이 생기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는 거하고 또 실제로 이긴다는 것하고는 크게 다른 거죠. 전혀 뭐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게다가 지금 우리 전국 상황이 안정돼 있지 못하고 아주 유동적이죠. 변수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안도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네. 기분은 좋죠. 더 국민들께 감사드리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오늘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내일 정도에 책이 공개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담집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이 묻는다. 예. 그래서 핵심 의제를 25개로 나눠가지고 문재인에게 궁금한 25가지 예. 이렇게 핵심 포인트로 쫙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 이 책을 통해서 국민들께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요것만큼은 꼭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건 뭐 책 보셔야죠. 아 책을 팔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 뭐 인간 문재인 알리고 싶었고 또 문재인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은 정말 그때 책이 나오면 네. 네, 한번 보시고요. 네. 책을 사라 이런 얘기신 거죠? 뭐 그럴 필요도 있을 뿐더러 네. 아마 또 책을 또 알리는 그런 이제 일들도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벌써부터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매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표의 책을 읽고 정책, 노선,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국가 대개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첫 번째는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재벌 개혁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개혁 의제들을 좀 발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매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비전들을 네.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일자리 정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 예.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네. 또는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뭐 지방 분권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여성 정책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비전들을 이렇게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있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텐데 네.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의 출발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젊은이들의 절망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것은 문제 원인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우리 성장의 한계에 이르러서 지금 저성장의 늪에 좀 빠졌는데 네. 그게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을 회복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정말로 불평등하고 네. 불공정한 네. 그런 이제 경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저는 일자리 부분은 일종의 국가 비상사태 같은 국가의 재난 상황이라는 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네.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네. 또 국가가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정 능력, 이걸 총동원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그런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도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네.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각오로 일자리 만드는 것을 직접 챙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매주 네. 또는 매달의 그 일자리 상황들을 점검하고 일자리 늘리기를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예,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번 주에 발표할 테니까 예. 예, 또 기대하시고요. 예. 일종의 이제 일자리 예고편을 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나쁜 일자리는 되게 많은데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 대학으로 안 된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스펙을 많이 쌓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근데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공공성이 상당히 담보가 많이 돼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습니다. 그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일자리 고용 이렇게 정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정작 젊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줄어든 맞습니다. 것입니다. 예. 청년 실업률이 지금 사상 최악으로 맞습니다. 늘어났죠. 예. 박근혜 정부가 늘린 일자리는 전부 말하자면 비정규직, 네. 시간제 이런 아주 질 낮은 일자리들이었거든요. 네. 그 일자리 대책 속에는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말하자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이게 당연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런 면에서 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네. 또 일자리 대책 속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늘 강조한 것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수출 대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특혜적인 지원을 몰아주어서 일자리를 열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죠. 이제는 수출이 증가한다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네. 그런 시절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수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사물을 전산화하고 자동화하고 네. 또는 또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옮겨가고 네,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에게만 일자리를 늘리라 이렇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네.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가장 큰 고용주거든요. 실제로 전체 고용 가운데 공공부문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네. 보면 OECD 국가들의 평균이 21.3%좀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7.6%에 어, 불과해요. 거의 3분의 1 수준인 그러네요. 거죠. 예. 우리가 OECD 이 평균 수준의 절반만 가더라도 네. 정부와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음. 있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이야기 되나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 네. 아주 부족해요. 음. 법적 정원이 6만 6천 명이라고 음. 하는데 네. 거기에 거의 2만여 명 정도가 음.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2교대 근무를 음. 했었는데 네. 인원은 증가하지 않고 그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119 차량이 출동한다거나 소방 차량이 출동할 경우에 탑승 인원 자체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안전은 안전대로 그만큼 수월하게 된 것이고 또 소방관들은 경무에 시달리게 그렇죠. 되는 거고 심지어는 지난번 울산 지난해 여름에 울산 그 물난리 네. 때 순직했던 소방관 네. 같은 분은 간호학과 출신이어서 원 담당 업무가 구급 담당인데 인원이 없으니까 투입이 된 거예요. 구조 업무에 투입이 돼서 예. 그 늘어난 물살에 이렇게 뭐 설려가서 예. 순직하고 말았거든요. 이 소방관들에게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충원해 나가면 네. 국민들의 안전도 크게 강화되고 소방관들도 보호하게 되고 한편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네. 이 일자리들은 또 대부분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또 저출산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과거에 작은 정부라는 네.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서 이 국가 정부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억제해 왔는데 네. 거기에 얼마든지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공공부문 질 좋은 일자리 몇 개 만든다. 몇 보로 하십니까? 지금 청년 일자리라는 보더라도 네. 저는 우리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30만 개 이런 가까운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부분에서만 30만 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예, 수 있다. 예. 다 합치면 더 늘어나겠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민간 부분에서도 또 그 이상의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예. 현재에 있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 보고 계시다 이런 예. 느낌도 좀 듭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안보 문제 좀 여쭤볼게요. 예. 사드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대표가 안보 우클릭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뉴시스 인터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표 입장이 바뀐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정확한 입장.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오마이뉴스까지 그 제 말을 왜곡해서 네, 그걸 전자로 해서 질문하면 네, 안 되죠. 그렇습니까? 저는 네.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뤄라. 이 다음 정부가 다음 정부에게 맡겨라라고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정부로 이렇게 맡겨라라고 할 때 네, 그대로 강행하겠다거나 또는 사드 배치 결정을 기업 취소하겠다거나 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미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네,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요. 네,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드 배치 결정 성주로 입지가 결정되면서 그때 정부가 발표한 바지만 수도권과 중북 지역은 맞아요. 그 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효용부터 우선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드의 효용에 효용에도 한계가 있는 예. 것이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외교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드 문제는 득실이 교차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그러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네, 지금 정부가 하는 대로 롯데 골프장 네, 쪽을 입주를 정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부지 매입에 1,000억 이상의 네, 재정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는 말하자면 다른 골프장으로 교환한다는 것인데 뭐 돈으로 주나 뭐 땅으로 주나 재정 부담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정도 이제 재정 부담이 든다면 이는 국회의 비준도 필요한 것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네. 같은 우리 이런 이웃 국가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한편으로는 이미 한미 간의 합의가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테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감안하지만 또 필요하다면 미국과 또 새롭게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면 또 반대하는 국가들의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한 설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그게 다음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과 국회 비준 과정 그리고 또 외교적인 여러 가지 협의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사드 배치 이 결정을 그대로 갈 것인지 또는 다른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유보론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를테면 대표님께서 우리의 국익이 가장
먼저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철회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지금 제가 이미 미리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미리 할 것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사드 배치가 이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라면 저는 처음부터 반대해야 되는 거죠. 다음 정부에 넘겨야만 네, 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도 있고 또는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또 주변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설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교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뭐 이런 게 통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로서 사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그런 있습니다. 공론화의 과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 과정에서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아세요? 사드 얼마나 우리 한반도에서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설명들은 바가 없잖아요. 사드에서 뭐 모르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모른다. 예, 지금 모르죠.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긴 전문가들도 했지만 몰라요. 정부 관계자 저는 예. 국회에 있을 때 네 국회 국방위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국방위원회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조차도 사드의 허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사드는 점점점 이렇게 그 말하자면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무기인 네,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드의 효용부터 시작해서 네.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 또는 또 그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되는 부담 네. 뭐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롯데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롯데를 설득해서 빨리 이제 이 대토 협약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사드 배치를 5월 안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민국 국방장관을 계속 안 만나고 회피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롯데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지금 뭐 알게 모르게 상당히 그 압박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오는 피해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함부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사회도 연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도 이렇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치권에서 뭔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좀 내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롯데의 입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나 원래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롯데 골프장을 정부가 현금으로 매입하려고 해도 네. 롯데가 동의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롯데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용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령 롯데가 동의해서 협의 매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가격에 대한 감정 절차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롯데가 그 가격을 롯데가 요즘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약점이 잡혀 있다는 것 때문에 네. 만약에 헐값에 넘긴다면 그것은 주주들에게는 배임제가 되는 거죠. 제대로 평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네. 현금도 아니고 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골프장하고 이렇게 이제 교환하게 된다면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다른 골프장에 대한 평가도 해야 제대로 돼요. 돼야죠. 예. 그래서 차액은 정산해야죠. 그 차이가 있으면 네. 더 지급하거나 또는 그만큼은 또 환급받거나 이런 것이 그냥 뭐 뚱땅뚱땅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다 여러 달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뭐 중국을 의식해서 그런지 네. 뭐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롯데가 기업이라면 자신들의 그 골프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네. 아니면 헐값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배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어쨌든 지금 보면 아직까지 그런 가격 산정 평가 이런 것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네. 보이지거든요. 예.
예, 그것은 뭐 롯데로서는 저는 뭐 당연한 그런 반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사드 부분은 필요한 공론화의 과정, 외교적 노력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유보해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전적으로 다음 정부에 맡겨야 한다. 넘겨라. 지금 지금- 이 정부가 예. 탄핵당한 이 정부가 예. 그대로 밀어붙여서 마치 또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예. 하는 것 같은 이런 예.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는 것이죠. 예. 롯데 팔을 비틀지 마라. 이런 건가요? 예, 뭐 그 이야기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롯데의 팔을 비틀지 마라.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하셨어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이 이제 촛불 집회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여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역 이기주의다. 땅도 좁은데 이런 이슈,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너무 한 지역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히셨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한 일이고 네, 그다음에 또 사드 배치의 입지가 그 성주가 가장 최적지다라고 네, 판단된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성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죠.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혹시라도 인근 주민들의 뭐 건강이나 이런 쪽에 피해가 또 있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정했으니 꼼짝 마라, 네. 딴소리 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지역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보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를 정부가 결정하면 그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하면 마치 안보 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불온하기라도 한 것처럼 않- 네, 뭐 종북이라고 비난할 무슨 근거라도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이제 척박한 토론 문화 네,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모습이고 적폐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역 이기주의라고 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 미국의 요구라면 네, 뭐든지 오케이 그것도 벗어나야 되는 거죠. 미국이라면 미국의 요구도 우리 국익에 맞지 않으면 네,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미 관계를 더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부터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요. 성주에는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가셨어요? 일정이 안 됐습니까? 꼭 가야 됩니까? 아니, 아니 성주 국민들 아니, 입장에서는 우선은- 섭섭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우선은 입지 결정 자체가 우선은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죠. 입지 결정 자체가 졸속으로 결정됐는데 처음에 성산포대 했다가 네, 성주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또 갑자기 골프장으로 네. 옮겼는데 그 골프장이 입지로 결정되려 그러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롯데가 땅을 뭐 내놓든지 팔든지 수용하든지 해야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 유동적인 상태여서 그랬다. 혹여 만약에 이제 사드 포대가 결정이 되면 성주 방문을 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니요, 결정- 저는 뭐 이렇게 성주를 방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 자체를 새롭게
접근을 해야 다음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다른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여서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될까?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중단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이런 문제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 이런 건 어떻게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지.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역대 정부가 이 많은 공을 들여서 이루어놓은 합의들이 있습니다. 이 합의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 공동성명, 그다음에 또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 합의서, 네.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또 참여정부의 14 정상선언 이런 많은 합의들이 있어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네. 대해서도 남북이 여러 차례 합의한 바 있었죠. 이 합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뭐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책임을 북은 남에게 네. 책임을 돌렸고 남은 또 북에게 책임을 돌렸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이 그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는 그런 어떤 정신과 자세들을 서로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북한이 핵실험을 5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햇볕 정책에 대한 계승이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좀 버전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에게 상당히 위협적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네. 우리는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죠. 네. 한반도 비핵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북한 핵은 우리 민족의 생존권에 걸린 문제죠. 그래서 북한 핵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네. 그렇다고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오로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고 압박하고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확인된 것이죠. 오히려 모든 관계 단절하고 북한을 비난하고 대결적인 자세를 이렇게 취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북한 핵이 더 촉진되고 고도화되게 네.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의 해결이라는 면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강도 높은 제재 압박, 네. 그것도 우리만의 제재나 압박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 속의 제재나 압박,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이 두 가지 트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제재나 압박조차도 목표는 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서 비핵화를 받아들이도록 북한 핵의 폐기를 받아들이도록 네. 그렇게 협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내는 데 있는 것이죠. 그동안 북한 핵이 많이 이제 고도화되고 진전됐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는 프로세스가 좀 더 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육자회담의 굴구의 네. 성명을 통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또 북미 관계 정상화 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네. 이렇게 이제 타결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한 바가 네.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프로세스가 복잡해졌어요. 우선은 이제 북한 핵을 동결시켜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는 더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할 테고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 동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완전한 폐기까지 나아가는 이런 이제 2단계의 어떤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개성공단 그다음에 또 금강산 관광의 네. 재개는 북한 핵을 폐기해 나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아까 두 가지 트랙 네. 속에 포함된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을 보유하면서 자꾸 이렇게 높여 나가는 것은 네. 여전히 지금 북한이 개방되지 못하고 국제적인 고립 속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북한이 개방되고 이 고립에서 벗어나면 네. 북한도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욕구나 유혹에서 그만큼 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제재 압박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이 개성공단을 폐지한 것은 네. 이 개성공단 부분은 유엔이 결의한 북한의 제재 속에도 그렇죠. 포함되어 있지 않는 네.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단절한 것은 네. 그것은 정말 남북 관계의 미래를 놓고 보면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어떤 결정이었죠. 네.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시면 곧장 개성공단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그 정책과 비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막 훅훅 가고 있어가지고요.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손병관 정치팀장이 좀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직접 질문을 좀 하시죠. 네. 연초부터 좀 굵직굵직한 약속들을 하셨는데 저는 1월 5일 날 좌담회를 하시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이 남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 정부청사로 옮길 경우에 좀 이 경호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불편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그런 얘기 들었고 저는 사실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보다도 이 청와대 보면 이제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동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처럼 이 청와대에 있는 그러니까 참모들하고 대통령하고 이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좀 청와대 공간을 좀 재편하면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는 문제를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 때 그런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 미국의 웨스트 윙 같은 그런 구조로 대통령과 이 비서진 참모들이 같은 업무 공간에서 함께 네. 근무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뭐 복도 뭐 화장실에 가다가 또 참모들을 만나기도 하고 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참모들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비서들의 방에 뿔쑥뿔쑥 찾아가서 네. 뭐 책상에 엉덩이 걸치고 뭐 3분 5분 토론하고 간단한 네. 미팅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발빠른 대응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본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그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유는 그 설계적인 검토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다. 없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 해도 이제는 뭐 대통령과 이제 비서들 간의 소통은 강화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격리되기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종합청사가 충분히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경호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남북 간의 대치 상태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대단히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이제 경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을 두는 것이 옳겠다. 그럴 걸 통해서 대통령 경호도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네. 그런 경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움직인다고 해서 교통 흐름을 차단해서 네.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신호만 조정하면 네. 교통 흐름에 전혀 지장 주지 않고 시민들의 교통에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출퇴근도 가능하고 네. 시내 주행도 가능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퇴근길에 또 남대문 시장 들러서 우리 시장 상인들과 또 소주 한 잔 네.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소통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의 뭐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 들어가신 이후로 그런 식의 경호 같은 것들이 없었고 굉장히 엄격하고 딱딱하고 좀 그래야지 이게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은 좀 이거를 바꾸는데 굉장히 시일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무슨 갑자기입니까? 지금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저 영국의 뭐 무슨 다운인가 10분지입니까? 네. 뭐 금기라든지 지금 뭡니까 미국 백악관만 해도 가깝게 있고 또 개방돼 있죠. 그래서 외국은 뭐 충분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대치 상태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군의주의 어떤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뭐 이미 이제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 권력기관의 군의주의를 네. 혁파하고 그다음에 또 이 국정원이나 검찰의 지나친 정치화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건데 그 출발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의 군의주의부터 없애는 것이 출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격리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뭔가 국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격리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너무 재밌어요. 지금 현재 청와대의 그 권위주의적인 그 넓은 공간이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거의 뭐 관저 정도 관저. 예. 또는 때때로 공간을 이용하는 이런 정도 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람이 건축을 하는 것이지만 네. 건축물이 거꾸로 사람을 규정한달까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청와대 이 본관 건물을 비롯한 이 청와대 전체는 그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것이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권위주의적으로 만들고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본관 건물에 대통령만 있잖아요. 그 넓고 잘된 건물에 네. 대통령과 대통령을 모시는 부속실만 네. 있거든요. 그러니 문고리 권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대통령은 딴 세계에서 하자면 네. 생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격리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 시민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대통령, 시민 속에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남대문 시장에서 퇴근길 소주 한 잔 걸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난 10일 재벌개혁 로드맵 발표를 하셨어요. 오늘 그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늘 그런 상황인데 늘 보면 그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삼성 특검이 있었지만 조사는 세게 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났다. 결국 뭐 한국 경제 발전 운운하면서 재벌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할 것이다.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런 비관론이 벌써부터 우세합니다. 그 4대 재벌 개혁 가운데 핵심은 삼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삼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번엔 정말 바뀔 수 있을지, 청산이 될지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해서 뭐 무슨 특별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러나 평등한 법 앞에 평등한 그런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평등한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특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지은 죄만큼 그냥 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과거처럼 그것이 집행유예 사안이 아닌데도 네. 재벌 총수라는 이유 때문에 집행유예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구속되고 나면 건강한데도 네. 병원에서 예. 보낸다거나 이런 일도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또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사면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네.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뭐 아예 그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그런 어떤 무거운 그런 반시장 범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끔 법정형도 이렇게 대폭 높이는 예. 그런 식의 법 개정도 필요하고 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도 네. 필요하고 그러고 일정한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네. 기업 경영을 맡지 못하도록 네. 하는 그런 식의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죠.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재벌을 건드리면 마치 무슨 한국 경제가 전부 무너지는 것처럼 재벌 총수 사면해주면 한국 경제가 금방 화랑이 오면서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크죠. 재벌이 우리 경제 지금 발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은 어떤 재벌을 무너뜨리거나 재벌의 그 경제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재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벌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재벌의 시스템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많이 있지만 정치 관련해서 손병관 부장이 또 궁금한 게 있으신 것 몇 같아요.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고 사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놓고 당내에서 일부 주자들도 그렇고 또 당 바깥에는 또 다른 정당에서도 대표님 관련해서는 마치 이제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본다는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대표님의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호가호위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순하게 어떤 오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당내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 듣지 못했고요. 경쟁하는 관계 있는 정당들에서 그런 식의 비난을 하는데 오해가 아니라 저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 예. 아직까지 뭐 선거를 시작도 못한 네. 경선도 시작도 못한 때고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공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측근들의 호가호위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건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친노 뭐 100건, 친문 친문 100건 100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문제는 친노 친문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너무나 예. 많다. 예, 친노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하는 온 국민들이 다 친노 친문인데 그 많은 분들을 패권이라는 말로 가둘 수 있겠습니까? 예, 저를 가두려는 프레임 같은 것이죠. 저는 좀 세상을 바꾸고자 하고 이렇게 꿈꾸는 분들,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어떤 적폐청산 또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저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더 진보적인 나라 만들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좀 정상적인 나라, 좀 상식적인 나라.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은 다 친노며 친문이죠. 그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반칙과 특권 세력들이 부정부패 세력들이 그런 변화를 두려워해서 가하는 그런 프레임 공격이 친노, 친문, 패권 이런 그 공격을 하는 네.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5년 전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친문 패권, 친노 패권은 그때 핵심 쟁점이었고 당시 저희 인터뷰에서 가장 그 세게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바로 그 친노 패권에 대한 격정적인 토로셨거든요. 근데 이제 5년간 여전히 그런 논쟁이 지속되는 측면, 이것이 좀 해결되지 않는 측면, 이것은 여전히 그 기득권 세력의 문제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부에?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당내에 저 주류였던 적이 있나요? 무슨 패권을 행사해 봤습니까? 후보로 국민들이 후보로 뽑아주고 난 후에도 당에서는 후보에서 낙마시키려고 후보 교체론을 이 당을 지배하고 했던 그랬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패권주의 대통령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 대표하면서 패권을 휘두르는 걸 봤습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흔들려서 우리 다들 딱하게들 보지 않았나요? 예, 그게 무슨 패권입니까? 그 패권은 정말 기득권들은 새누리당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있죠. 야권에도 있죠. 기득권을 누리는 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것이 두려운 네. 자신들의 기득권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보이는 적대감의 표출이 친노, 친문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주승용 대표가 정권 교체가 안 되더라도 친문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긴 한데요. 그러니요. 그러니 예. 저는 제가 이렇게 정치를 오랫동안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가 끝내 정치에 들어온 이유가 패권을 타면서 또는 무슨 당 대표가 하고 싶어서 또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한 거고 정권 교체하지 못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당을 혁신하고 바꾸고 전국 정당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바꿔내기 위해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저명의 과제인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당을 지배하는 그런 그 사람들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혁신과 통합의 분들과 함께 정치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타협해야 되는 것이지만 원칙을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혁신을 포기하는 타협은 그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 당을 나간 분들은 혁신을 반대한 분들이에요. 저는 거기에 타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이 이렇게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됐는데 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1당이 되고 전국 정당이 되고 네. 지금 가장 지지받는 정당이 되고 그러고 역시 정권 교체의 희망을 그래도 받는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된 것이죠. 그러고 또 네. 그러나 이제 우리 당을 나가서 다른 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런 차이가 정권 교체라는 대의보다 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의 앞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저 자유한국당 한 30초만. 네. 그 주승용 원내대표 뭐 정권 교체 안 되더라도 친문 안 된다 발언 소개하셨는데 지난주에 사실 만나서 그 발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여쭤봤어요. 근데 상황을 얘기하면서 라디오 인터뷰관에서 문답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엇나간 건데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좀 정확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지 좀 주승용 예. 원내대표가 오해하지 않을 것 예, 같아서. 당연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승용 원내대표 대변인 같아요. 아니, 전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아닙니다. 했습니다. 저는 뭐 네. 그 말을 믿습니다. 실제로 국민의당이 또 주승용 의원도 정권 교체란 대의 그것을 뭐 저는 내려놓은 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권 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결국은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가 끝이 아니거든요. 정권 교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이후에 이 적폐들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고 개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어떤 적폐 청산과 대한민국 개혁이라는 이 대의까지도 저는 다 함께할 수 있는 관계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의 유력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님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정권 교체 대의에 복무할 거다 국민의당이 말씀은 하셨지만 어찌됐든 그 양당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겠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야권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정리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할까요? 뭐 다른 정당 간의 경쟁은 뭐 너무나 네, 당연한. 너무나 뭐 당연한 일이고 네. 또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길 자신이 라고 있다. 네. 또 주장하는 것도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그 경쟁의 그 이유도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렇게 경쟁하더라도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큰 그 대의 앞에서는 함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당내 주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그러나 끝내는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되는 것과 뭐 저는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내 경선이 이제 그 시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경선 룰 세팅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대표님 포함해서 세 분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요. 김부겸 의원도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도 계시고요. 누가 제일 두려운 후보십니까? 우리 최근에 그 고양시의 고성시 최성시장. 고성시장도 최성시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예. 뜻을 밝힌 예. 바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당 그 지금 같이 경쟁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경쟁하는 것만 해도 우리 정치의 발전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 당이 그만큼 더 발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정치가 빨리 이제 어떤 구시대의 정치로부터 자꾸 새롭게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정치는 결국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 경쟁하는 분들은 다 구시대 정치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새로운 정치를 다 지향하는 그런 그 분들이어서 저는 이분들 사이의 경쟁만 해도 저는 아주 정말로 발전된 거고 아마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야 누구를 선택할까 저는 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다들 경쟁은 하더라도 또 끝내 또 함께 힘은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또 그런 관계예요. 그래요? 그래요, 진짜? 예, 그 점에 대해서 예. 뭐 왜 의심하나요? 경쟁이라는 것이 예. 항상 그렇죠. 뭐 항상 이제 상처를 주기가 쉬운데 네. 그러나 경쟁 후에 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려는 노력들을 쭉 해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 미래가 있는 분들이고 미래가 있다. 예. 미래가 있다는 것은 순서를 정하시는 느낌이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아무래도 네. 새 시대를 여는 네. 뭐 첫 차가 되고는 제 몫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시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당 책임 정치를 공약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정권 교체를 낼 수 있다면 저는 다음 정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 바꾸는 일도 이렇게 뭐 5년, 10년에 되는 일이 아니다는 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토대들이 지금 우리 당의 후보들 속에 다 저는 갖춰져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문재인 대표는 너무 호인이시다. 너무 좋은 형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역사의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는 일종의 청소부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임자는 이재명이다. 문재인 대표가 하시면 너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세게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게 첫차 첫차. 시작은 네. 뭐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재명 시장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나이 순대로 하자. 뭐 이런 건가요? 형님 먼저 아무 먼저가 아니라 네. 정말 이번에는 이 준비된 대통령이 꼭 필요해요. 뭐 늘 중요하죠. 늘 준비된 대통령 늘 중요한데 네. 이번에는 특히 중요한 게 뭐 우리 시대 상황도 상황이지만 네. 조기 대선에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냥 보통 때 같으면 2달 정도 인수위 기간 동안에 정책을 이렇게 좀 다듬고 로드맵까지 만들고 네. 그다음에 또 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산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부 기구들을 구성하고 또 이 대통령 비서실을 구성하고 네. 이런 이제 인적 진용을 짜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뭐 여야 간에 기대를 받는 좋은 분들이 많지만 네. 이런 준비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분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준비된 후보가 누구냐 저는 국민들이 그것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삼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헌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3지대에서 일종의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합쳐서 새로운 판을 짜고 그리고 개헌을 매개로 해서 좀 새로운 정권 그리고 이제 임기 단축을 하는 대통령 뭐 이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종의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치권의 전망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여쭤보면 우선 개헌과 관련해서는 뭐 많은 입장을 피력하셨지만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건데 임기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임기 단축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은 앞으로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네, 그 개헌에 의해서 선택되는 권력 구조에 따라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개헌 논의도 아직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국회 개헌특위 아직 뭐 이제 겨우 시작하는 이제 그 시작했죠. 마당에 벌써 이제 임기 단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그냥 밀어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뭐 제3지대라든지 뭔가 새로운 이제 세력들의 이합 집산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대항해 보겠다라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벌써 정략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정치적 계산이 담긴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용인할 리가 없는 것이죠. 우선 개헌은 조금 원칙을 말하자면 네. 국민들을 위한 개헌이 돼야죠. 예,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몇몇 유력 정치인들이 모여서 뭔가 합의하면 무슨 개헌이 자기들 뜻대로 될 것 같은 이거야말로 진짜 구시대 정치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개헌의 논의도 당연히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는 국민 주권적인 그런 이제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개헌의 내용도 권력 구조 아주 중요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못지않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그런 개헌, 또 뭐 지방분권 강화하는 개헌, 선거제도 대표성, 비례성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또 개편할 수 있는 개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폭넓게 논의돼야 되는 것이고 오로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권력 구조만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죠. 개헌의 시기도 저는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뭐 적폐청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그리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어떤 대개혁들 지금 어느 거 하나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치권도 지금은 촛불 민심을 받드는 일에 좀 더 전념할 때고 개헌은 대선 때 후보들의 공약 과정을 거쳐서 다음 정부 초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마침 적절한 시기가 하나 있는 것이 이 2018년 6월에 네,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하.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해서 또 국력을 낭비하고 비용을 이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네. 그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한 어떤 개헌의 어떤 로드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별도로 개헌 투표하려면 뭐 예산이 몇 천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면 1,000억 예. 이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대표님께서 모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시면 만나겠다. 만나서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안에 있는 분들이 일종의 이제 반기문 지지로 전환한다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선택, 아픈 일이 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아니 아플지 안 아플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우선은 안 아플까요? 이섬직하지 않은 일을 네. 왜 질문하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뭐 우리 언론에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니요, 뭐 상상력들이 저는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네. 김종인 대표가 반기문 총장을 만날 수도 있죠. 지금 반기문 총장이 지금 자기 소속이 어딘지 지금 또 지금 분명하게 네.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네. 텐데 네, 네. 그래서 뭐 그것이 이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분들이 우리 당과 맞서는 그런 식의 세력을 뭐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네. 의원들이 형성할 것이라고 저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만일, 해당 행위입니까? 있을 수 없는 만일이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만일이다. 아, 있을 수 없는 만일이다. 예, 불가능한 일이다. 예, 뭐 예, 예.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사이다, 안희정은 탄산수, 안철수는 생수, 문재인은 고구마 이런 음식에 빗댄 비유가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 돌아다닙니다. 문재인이 고구마처럼 8년을 참았다. 그래서 당선되면 칼춤 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고구마에 빗댄 비유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그 고구마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덕본 것도 좀 있으십니까? 아유 뭐 고구마를 한다고 문재인이 뭐 달라지고 뭐, 예. 뭐 그러겠습니까? 사실 고구마에 대한 이제 소외가 있다면 그런 거죠. 요즘은 이제 고구마가 그냥 맛있는 그냥 간식이고 건강식이죠.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배고픈 음식이었죠. 고구마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저도 뭐 어린 시절에 고구마로 끼니를 하기도 하고 학교 도시락에 뭐 삶은 고구마 네. 뭐 한 두 개 네. 뭐 진짜요? 가져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예. 이제 그런데 어쨌든 칼춤을 춘다. 이제 이제 복수하거나 보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네. 분 아시죠? 로마의 예, 로마의 그 오현제 속에 들어가는 황제면서 철학자. 그냥 그분의 명상록이 유명한데 그 명상록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 그거죠. 국민들을 평 갈라서 보복한 거죠. 문학의 블랙리스트. 예. 또 과거에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또는 거기서 뭔가 저 외곽에서라도 뭐 이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뭐 아주 무지막지한 보복 조치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야죠. 우리에게 뭐 우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어도 저에게 네. 보복은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네. 그러나 그러면 뭐 포용이다, 뭐 통합이다 이름으로 그러면 과거를 다 무조건 다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냐? 네. 그렇지 않죠. 보복은 없지만 그러나 적폐들에 대한 청산, 반칙, 특권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뿌리 뽑는 그런 어떤 대청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가운데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죄 행위는 또 당연히 그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거 이상으로 뭐 정치적 보복, 뭐 복수, 네. 뭐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물론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요. 명예로운 퇴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의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자면 상당한 범죄 행위 그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일종의 박 대통령에 대한 선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죠. 그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평등한 그런 법 앞에 평등, 그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 범죄라면 형사 책임 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명예로운 퇴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형사 책임을 면책시켜 준다거나 뭐 선처해 준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그냥 물러나야 하지만 물러나는 것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그것이 명예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네. 이렇게 잘못하면 네. 그냥 결자 해지하죠. 쿨하게 사과하고 예. 책임질 거 책임지고 예. 그게 사람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잖아요. 그 책임지지 않으려고 이제 버둥거리면 추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이렇게 명예롭게 퇴진하기를 제가 권했던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기회를 다 차버린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명예로운 퇴진의 길도 스스로 차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25분 흐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 90분간 문재인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메시지를 다양한 댓글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감기 걸리셨다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셨습니까? 어제 그제 네, 정말 추웠잖아요. 맞아요. 토요일 그날 날 엄청 아침에 추웠어요. 예. 그 마석의 모란공원 네. 그 묘역에서 박종철 열사 추도식 그리고 이어서 문익환 목사님도 추도식이 아침에 이어서 있었어요. 아유 뭐 그때도 뭐 꽁꽁 얼었고 네. 그날 저녁 밤에 촛불 광화문 촛불 집회 네. 참석했는데 정말 그때도 동태가 되었죠. 하루에 2번 예. 그렇게 얼고 났더니 뭐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고 또 어제 제가 여수에 다녀오느라고 네. 이렇게 늦게 가서 새벽에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아주 피곤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건강 뭐 괜찮습니다. 네. 피곤하지만 건강은 괜찮다. 그렇지만 감기는 걸렸다. 문재인 대표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저는 뭐 우리 아까 좀 물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주시니까 예. 제가 스스로 이제 답을 해야겠는데 아유 갑자기 제가 민망해지는 상황이. 왜 문재인이냐? 아,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어떤 적폐청산 또는 변화, 개혁,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과거 민주화운동 그리고 또 인권 변호사 활동 거쳐서 지금 정치를 한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요구하는 그런 변화, 개혁의 책임자다. 또 그에 대한 절박한 의지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검증이 끝난 후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이렇게 또 나서려면 충분한 검증이 국민들 속에서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많은 공격 받아왔고 뭐 적대적인 언론이나 권력기관으로부터 뒷조사도 많이 당하곤 했는데 결국은 틀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적어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것만큼은 확실하다. 좋은 사람이다. 네, 그런 이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끝났다. 저는 제가 과거에 청와대에도 있고 했지만 사회이사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는 아예 변호사 기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 민정수석 비서장 이렇게 청와대에 있었지만 저의 친인척 한 사람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검증이 끝난 후보다 말씀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또 청산 이런 면에서도 가장 책임자다.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이번엔 정말 준비된 후보가 아니면 인수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 동안 국정의 혼란을 겪게 될 거고 처음에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5년 임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죠. 저는 과거에 이미 참여정부 때 대통령 가까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좀 지켜봤고 저도 또 스스로 참여하기도 했고 그래서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국정의 메커니즘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번 대선 출마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겪었고 특히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에 그 패배를 되돌아보면서 더 깊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준비된 후보다. 우리가 이 시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속에는 이제 제대로 이렇게 지방 분권 그리고 또 국가 균형 발전 이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런 지방 분권 그다음 국가 균형 발전 이런 DNA를 제 스스로 이렇게 유전자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새 시대의 첫차가 될 만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우리 오마이뉴스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러셔서 깔때기 이런 거 없으실 줄 알았는데 막판에 깔때기를 2분간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제가 많이 못해서 답할 생각이었는데 안 물어보셔서 그러니까요. 네. 이럴 줄 알고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표님 변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 여쭤보면 막 얼굴 빨개지셔가지고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제가 이랬는데. 아까 좀 절박해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새로 내신 책 중에 양산 감나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네, 일부만. 네, 제가 기자니까 취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는 왜냐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 그런 대통령하고 5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감나무하고 대화하는 대통령도 좀 특이하게 보인다.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가꿨더니 얘가 감을 맺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만 예고편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네. 이 감나무뿐만 아니고요. 그런 식물들도 네. 말하자면 식물의 정신 세계 또는 식물의 사생활 이런 책이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왜 영국의 BBC 방송 이런 쪽에서 아주 다큐멘터리로 방영도 하고 그런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 농부들이 네. 이 벼 나락이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경상도 지방에서는 늘 하는 말인데 아마 저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보통 이제 그 농부들이 모내기 하고 나면 제대로 잘 이렇게 자라는지 또는 이제 잡초들 이것도 이제 재개 주기 위해서 논에 이제 거의 매리다시피 가보죠. 그런데 보면 주로 이제 넓은 농로 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뒤쪽에 논두렁으로 돼 있는 쪽은 이제 가기 불편하니까 보통은 이제 안 가게 되고 넓은 농로 쪽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농로 쪽의 그 벼들이 훨씬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런 체험들을 농부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식물들에게 이렇게 뭐 격려하고 네. 또 이렇게 뭐 교감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언론에서 보도된 적도 있는데 그 포스코 축구팀이 네. 황선홍 감독이었죠 아마 그 시기에 이 물병에 네. 고구마를 넣고 예. 또 감자도 아니고 고구마. 또 고구마네. 고구마를 이제 이렇게 하면 줄기가 자라잖아요. 예. 양쪽에 두 개를 놓고 전락거리는 출입하는 선수들에게 시킨 겁니다. 의도적으로 네. 한 고구마에 대해서는 야 잘 자라라. 예.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말들을 해주고 또 한 고구마에 대해서는 거꾸로 뭐 못생겼다 막 이렇게 이제 오히려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네. 말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놀랄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늘 관심을 표현하고 격려해주고 한 고구마의 줄기가 훨씬 더 무성하게 무럭무럭 자랐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왜 했는가 하면 선수들에게 이게 특출한 어떤 스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서로 간의 팀워크, 서로 간에 격려해주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선수들에게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한 건데 네. 그 감독과 선수들이 그 결과를 해보고는 정말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처음 듣나요? 아니요, 많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예. 결국엔 사랑과 관심이 식물도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민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풍족한 네. 물질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그런 부족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면서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맵시다라고 요청하고 또 우리가 또 희망을 또 이렇게 가지자고 또 이렇게 국민들과 눈을 맞추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또 위로하고 이렇게 소통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민들 함께 잘 견뎌낼 겁니다. 그렇게 견뎌내면 또 그만큼 또 경제가 또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공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맞아 부족한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맞아 불균등, 네. 불평등한 것이 문제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국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네. 그 국민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고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이 이제는 이제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2년 대통령 선거 취재하면서 저는 수많은 얘기 가운데 가장 귀에 딱 들어왔던 게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서 소주 한잔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대통령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권력구조 예. 개혁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네. 담았는데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우리 국정원을 해외에 네. 뭐 정보원을 하겠다든지 또 검찰의 수사권 기사권을 나누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지난번 대선 때 제가 맞습니다. 공약했던 내용들이에요. 어제 오늘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제가 뭐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낸 공약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했던 공약이며 그것은 이미 제가 과거에 인권 변호사 시절에 정치 바깥에 있을 때 정치를 바라보면서 이미 가졌던 그런 제 이제 소신들이기도 하고요. 이제 광화문 대통령 시대도 지난번 대선 때 공약했는데 그때 아쉬웠던 것은 제가 그 공약을 너무 좀 늦게 내놓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후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찌감치 네. 제가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결혼식도 하는 거죠.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 결혼식도 그때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행사도 가능한. 우선 이제 청와대가 이제 개방된다면 저는 뭐 이거는 뭐 물론 이제 공론이 결정할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본관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뭐 역대 대통령 기념관 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네. 그걸 포함해서 청와대와 거기에 북악산 네. 전체가 정말 우리 수도 서울의 상징이 되는 시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 네.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 그런 얘기. 저는 세종시를 원래 행정 수도로 네, 이전. 우리 하겠다라고 했던 어떤 우리의 목표는 지금도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수도는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는 개헌이 필요한 과제고 또 그에 대한 또 국민들의 동의들이 필요한 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그 완전한 행정 수도는 그것은 조금 더 먼 미래 앞으로 개헌도 하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행정 중심 도시인데 지금 행정 중심 도시로서도 충분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행정 중심 도시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서 사실상의 행정 수도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저는 다음 정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적어도 국회 분원 정도는 저는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부처로서는 아직 안행부가 네.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안행부가 하루빨리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요. 국회 분원 정도는 내려가서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국회에 불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가 세종시로 내려가서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며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막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지난번 대선 때는 청와대 분원까지도 이야기했는데 네. 청와대 분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런 뭐 대통령에 의한 시설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업무 보고 같은 것을 불러 올려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내려가서 부처로부터 듣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런 그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어떤 행정수도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완전한 행정수도는 그 다음에 과제다. 그렇게 해도 서울시는 법적인 우선 수도고 네. 또 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뭐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수도기 때문에 네. 이 서울의 위상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인터뷰하고 계시는데요. 여유가 굉장히 있어지셨고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인터뷰를 하신다. 이런 평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까 하다가 또 똑같이 깔때기를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를 한번 더 주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기회를 그러면 1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네, 됩니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아까, 예. 예, 깔때기 뭐, 기회. 아까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제 또 딴 말씀 드리자면 여러 버전을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새해 인사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새해는 정권 교체의 해입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는 안 깔때기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정이 굉장히 많으신 가운데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뵙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또 주실 거죠? 빨리 내라고 하세요. 예, 우리 아까 우리 오마이 예. 예, 우리 네. 존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